시간이 좀 지연돼서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송원성님께서 이렇게 좀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느라 조금 지연이 됐는데요. 저는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발표할 내용이 충분히 있으니까 저도 할 만큼은 다 하고 그래도 가능하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경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그 웹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웹폼의 예전 그런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2.0 이후에 새롭게 하나하나씩 추가되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차례차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알아볼 내용은 뭐 제일 첫 번째 세션에도 많이 말씀하셨죠. 원 ASP.NET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번들링, 이 부분 번들링이나 미니피케이션은 실제 그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상당히 유용한 기술입니다. 그 밑에 있는 프렌들리 URL, 뷰 스위처 이 컨트롤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ORM이나 엔티티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스트롱 타입 데이터 컨트롤이나 모델 바인딩 이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XSS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보안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HTML 인코디드 익스프레션 상당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발음이 좀 어렵죠. 언업트러시브 밸리데이션 튀지 않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유효성 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HTML5 지원, 이건 그 AS.NET이 제공하는 웹폼 컨트롤이 어떻게 HTML5 컨트롤들로 변환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폼이라는 게 그 첫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 17%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17%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수치죠. 그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웹폼의 힘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MVC나 웹 API나 시그널 R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새로운 기능이고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이 웹폼이 근간이 돼서 AS.NET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오지 않나. 그래서 근데 ASP.NET 웹폼은 제 생각에는 생산성 면에서는 그 어떤 플랫폼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손색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생산성을 제공을 하고 있죠. 컨트롤을 뭐 모두들 해보셔서 알겠지만 컨트롤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끌어다 올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고 그리고 내부에다가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작성해서 넣으면 되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가 뷰 스테이트죠. 그 거대해진 뷰 스테이트. 몇 메가가 넘어가는, 몇십 메가까지 가는 그런 뷰 스테이트, 서버 컨트롤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그 뷰 스테이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선 좀 더 효과적으로 적절한 상황에서만 서버 컨트롤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뭐 그 적절하다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성능 면에서나 그런 유연성에서나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MVC고요. 근데 ASP.NET 웹폼을 대체하기 위해서 MVC가 나온 게 아니라 ASP.NET 웹폼은 웹폼대로 그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그 나머지 부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유연함이나 성능을 채워주기 위해서 MVC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원 ASP.NET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바로 한번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이 웹 쪽에 가면 템플릿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근데 지금 단 하나로 줄었습니다. AS.NET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여러 개의 템플릿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웹폼을 선택하고 한다거나 MVC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오늘은 일단 웹폼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니까 웹폼 프로젝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인증은 사용하지 않으니까 인증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이
웹폼에서 새로 나온 파일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지금 보시면 app 스타트 폴더 밑에 있는 번들 컴피그, 그 다음에 라우트 컴피그, 그 다음에 번들.컴피그. 이름이 좀 중복이 됐죠. 좀 애매하죠. 이건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요. 뷰스 2.as6 유저 컨트롤입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에 웹폼스 폴더와 ms ajax 폴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직접 보시면 app 스타트 폴더 밑에 번들 컴피그와 라우트 컴피그 파일이 있고요. 이 번들 컴피그는 자바스크립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라우트 컴피그는 URL 라우팅을 위한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트 폴더 밑에 보면 이 부트스트랩, 트위터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해머 프레임워크이죠. 이 부트스트랩 파일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 폴더에 보시면 기존엔 볼 수 없었던 이 웹폼스 폴더와 ms ajax 폴더가 있습니다. 이 웹폼스 폴더와 ms ajax 폴더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은 예전에는 웹 안에 그 포함 리소스로 추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밖으로 뺀 이유는 실제 어떤 변경 사항이 있다거나 그래서 실제 개발자가 변경을 하고 싶을 때 직접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이 유용해서 외부에 재배포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카피에다가 재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로 외부로 빼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번들 컴피그, 번들.컴피그 파일이죠. 이 파일은 그 스타일 시트를 번들링하기 위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뷰스 이처라는 파일이 있죠. 뷰스 이처는 모바일 장치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모바일 형식으로 화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데스크톱 화면을 보고 싶다. 그때 이 컨트롤을 사용을 하게 되면 모바일에서 데스크톱에서 모바일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컨트롤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으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번들 컴피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번들링하고 미니피케이션 이제 통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스크립트 번들링부터 말씀드릴게요. 스크립트 번들링은 여러 개의 스크립트를,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스크립트를 하나의 번들로 묶어서 요청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스크립트가 10개가 있으면 서버로 스크립트를 10번 호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리퀘스트를 10번 날리게 되는 거죠. 근데 번들링을 하게 되면 하나의 묶음으로 돼서 이 여러 개의 파일들이 단일 파일로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디버그 속성에 따라서 최소화 기능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 번들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include 메서드를 통해서 스크립트 경로를 하나씩 추가해주면 번들링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완성된 번들은 system.web.optimization.script 클래스가 제공하는 렌더 메소드를 사용해서 번들 경로를 여기 위해서 정의한 번들 경로를 지정하면 스크립트 태그로 만들어져서 HTML로 렌더링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번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스크립트 매니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도 스크립트 매니저는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크립트 매니저에서 번들링을 사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아까 번들링을 했던 그 파일에다가 번들 컴피그 CS 파일 안에다가 이 스크립트 리소스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번들 경로를 지정해주고 이름을 지정해주면 이 번들 이름을 통해서 하단의 스크립트 매니저 태그에다가 이름을 지정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번들 컴피그 파일 한번 볼게요. 번들 컴피그 파일 보시면 이 상단에 이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제공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템플릿 자체에서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 하단에 파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테스트 스크립트 1, 2, 3를 만들었고요. 이 스크립트의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펑션으로 되어 있죠. 그냥 함수 하나만 있습니다. 매개 변수 이름은 파람이고 얼랏을 띄우는 이런 스크립트고요. 이런 식으로 번들링을 한 다음에 마스터 페이지에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 점 스크립트 렌더를 통해서 이 번들 경로를 커스텀 JS라는 번들 경로를 지정해 줬죠. 이렇게 해서 번들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번들 파일이 이런 식으로 커스텀 JS라는 번들 경로를 통해서 하나로 결합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V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이 V 파라미터는 그 고유한 경로를 나타내주기 위한 파일입니다. 이게 그 매개 변수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시 서버로부터 가져오는 것이고요. 서버에서 파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V 매개 변수의 값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캐시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번들링해서 가지고 온 경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응답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합쳐진 게 보일 거예요. 미니피케이션이 돼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합쳐졌죠.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은 n으로, 원래 파람으로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n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들링 되고 미니피케이션 됐기 때문에 용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일단 요청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그 요청한 데이터가 넘어오는 응답 데이터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최초 웹페이지 요청 시에 성능이 상당히 향상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제가 조금 잠시 후에 보여드릴 데모를 보시면 얼마나 성능 향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매니저를 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스크립트 매니저에서 이거는 이제 번들도 가능하고요. 일반 스크립트도 가능한데요. 스크립트 매니저에 그 리소스 데피니션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 속성, 디버그 패스 속성. 이 둘은 로컬에서 파일을 가지고 오는데 패스 속성은 최소화된 버전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디버그 패스는 디버그가 가능한, 그러니까 풀 버전의 파일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CDN 패스는 CDN에서 그 최소화된 버전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CDN 디버그 패스는 디버그 모드로 된 그 풀 버전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로드 석세스 익스프레션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가져온 스크립트를 실제로 로드가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식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식을 지정해 놓고 CDN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서버가 죽어 있다거나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이 로드 석세스 익스프레션에 있는 식이 만족을 하지 않게 돼서 로컬에서 다시 파일을 가지고 오는 그런 동작을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ASP.NET 스크립트 매니저.jQuery DLL이란 파일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리 그 jQuery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패스에서 CDN 경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window.jQuery라는 식이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패스 경로에서 로컬 경로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단 이 스크립트 코드 자체를 글로벌 ASAX 파일 안에다가 추가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뭐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스크립트 코드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전업이 됐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들을 갖다가 굳이 그 매번 스크립트 태그를 갖다가 지정해서 할 필요가 없이 이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웹.config에 여기서 이제 디버그 속성을 true로 설정하면 그 풀 버전, 실제 디버그를 한다는 거니까 디버그 모드가 디버그 버전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버그가 false면 릴리즈 소스를 내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매니저의 enable CDN 속성을 통해서 CDN으로부터 가져올 건지 로컬로부터 가져올 건지 이것을 설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간단히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jQuery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jQuery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jQuery는 실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jQuery 버전 1.10.2 버전을 로컬 혹은 CDN에서 가져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로컬에서 지금은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enable CDN 속성이 있죠. 스크립트 매니저에. 이 속성을 true로 주냐, false로 주냐에 따라서 CDN에서부터 가져오냐, 로컬에서 가져오냐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jQuery 코드는 로컬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지금 이건 스크립트 매니저가 자동으로 구성해준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CSS 번들링을 볼게요. 이거 CSS 번들링은 정말 간단한데요. CSS 번들링은 config 파일 XML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크립트 번들링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스타일 번들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번들 경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include 요소를 통해서 CSS 경로를 추가를 해주면 번들링이 CSS 번들링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크립트 매니저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 웹 옵트 번들 레퍼런스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번들 경로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이 CSS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번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여기서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번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내려받게, 이제 릴리즈 모드죠. 릴리즈 모드로 내려받게 되면 항목 수가 10개고 받음이 1.73메가입니다. 제 쪽에서 테스트한 결과. 근데 디버그 모드로 돌렸을 때는 각각의 파일을 직접 내려받게 됐죠. 전부 다. 항목 수 자체가 27개로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파일 용량은 4.46메가입니다. 이거는 최초 페이지 로드 자체 지금 캐시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200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페이지에 접근하게 된다면 엄청난 성능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들링과 미니피케이션은 누게스로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4.5 버전 이상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번들링을 위해서 스크립트 파일을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config에서 디버그 모드를 true로 뒀고요. 자, 다시 한번 내려받았습니다. 지금 항목 수 자체가 28개를 내려받았고요. 받은 용량은 4.44메가입니다. 이게 지금 디버그 모드로 돌린 상태고요. 그러니까 번들링이 안 돼서 각각 파일들이 전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텐츠들은 미니피케이션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매개 변수명도 그대로고요. 계행도 그대로 존재하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디버그를 false로 하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도크를 실행하고 이제 로컬 캐시를 삭제한 다음에 다시 호출해 볼게요. 자, 확연히 줄었죠, 양이. 항목 수가 10개가 됐고 받은 항목은 1.35메가. 그리고 번들링 돼서 모두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SS 번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CSS도 이렇게 미니피케이션이 돼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전부 합쳐져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번들링까지 알아봤으니까, 프렌들리 URL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프렌들리 URL과 뷰 스위처. 이 두 개는 같이 묶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프렌들리 URL은 그 URL 라우팅, 그러니까 MVC에서 제공하는 URL 라우팅과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 프렌들리 URL은 구성 자체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라우트 컨피그 파일에서 프렌들리 URL 세팅을 만들어서 이네이블 설정을 해주면은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렌들리 URL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ASPX 확장자를 포함해서 URL을 입력한 경우에 이 확장자를 자동으로 제거를 해주고요. 만약에 확장자 없이 URL을 입력했다면 그 파일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실제 그 페이지를 표시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지금 밑에 보시면 푸바123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만약에 123이라는 파일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푸라는 폴더 안에 바라는 폴더 안에 123.aspx 파일이 존재한다면 그 123.aspx 파일이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3 파일이 존재하지 않고 푸 안에 바.aspx 파일이라고 존재한다면 이 바.aspx 파일이 호출이 되고 123은 그냥 URL의 일부가 될 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푸도 폴더가 없고 푸도 파일이다. 그러면 푸.aspx 파일이 호출이 되고 바와 123은 URL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RL 일부를 뭐에 쓰냐?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쿼리 스트링 그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 만약에 푸가 파일이라면 바와 123은 세그먼트로 부르고요. 여기서 request. 우리가 쿼리 스트링 request.form처럼 request.get friendly URL 세그먼트를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파일 이후에 그 영역에 대해서 각각을 세그먼트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3.aspx 파일을 호출했고요. 123.aspx 빌드를 하고 푸 안에 바 안에 123.aspx 이렇게 호출을 하면 123.aspx 파일이 자동으로 호출이 됐죠. 물론 여기다가 직접 aspx를 호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잘리면서 들어오고요. 그냥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3이라는 파일은 없고 바.aspx를 만들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코드를 그대로 호출을 하게 되면 바.aspx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aspx도 없다. 푸.aspx만 존재한다. 푸.바.123 이렇게 푸.aspx가 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뒷부분은 바123은 그냥 매개 변수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매개 변수를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떤 매개 변수가 들어왔는지. 비하인드 코드에서 ASP.NET
프렌들리 URLs를 추가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빌드를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쪽에 붙은 이 세그먼트들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실제 매개 변수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이나 쿼리 스트링을 대신해서 이 프렌들리 URL을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뒤에다가 원하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세그먼트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프렌들리 URL이 하는 역할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 모바일 장치에서 접속을 했을 때 SNet 웹폼은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 .mobile.aspx로 된 파일을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일반 aspx 파일을 호출하게 되고요. 근데 이 프렌들리 URL을 사용하게 되면 모두 /default라는 파일을 통해서 default.aspx, default.mobile.aspx를 둘 다 호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장치로 접속하면 모바일 페이지가 표시되고 데스크톱으로 접속하면 aspx가 표시되고, 근데 사용자는 모바일에서 데스크톱을 한번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요새 모바일 장치들이 해상도가 워낙 좋으니까 데스크톱 화면을 그냥 직접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는 그 화면을 보고 싶어요. 근데 그런 기능을 개발자들이 일일이 구현하기가 까다로우니 뷰스위처라는 컨트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스위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뷰스위처를 하나 그냥 끌어다 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일 끝에다가 뷰스위처를 하나 끌어다 놨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 하단에 뷰 스위처가 표시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데스크톱 뷰 상태고요. 모바일로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모바일 형태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브라우저 프로필을 윈도우 폰으로 바꾸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건 뷰 스위처가 적용이 돼서 지금 이 화면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원래는 모바일 모드가 나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데스크탑을 직접 볼 수가 있고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자, 이게 뷰 스위처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SP.NET 그 웹폼에 있는 데이터 기능들, 좀 변경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전에 데이터 바인딩 하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게 바인드와 이발 메서드예요. 근데 이 두 메서드, 바인드는 이발의 래퍼 클래스고요. 래퍼 클래스고요. 그리고 속성 바인딩에 사용이 됐죠. 뭐 텍스트 속성에 바인딩을 한다거나. 근데 이발은 내부적으로 리플렉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리플렉션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 하긴 하지만, 근데 요즘 PC 사양에서는 그렇게 뭐 엄청난 시간이 더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발보다는 훨씬 더 성능상으로 유리한 게 컨테이너.데이터 아이템 필드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뭐 아시겠죠? 이거 데이터 로뷰로 캐스팅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엔터티가 나오면서, 모델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인텔리센스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력한 형식을 제공을 해주니 이제는 인텔리센스를 통해서 혹은 타입 체크를 가능하게 하겠다. 컴파일 타임에.
그래서 나온 것이 아이템과 바인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벌 대신에는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바인드 대신엔 바인드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과 바인드 아이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컨트롤에 각 그 바인드 가능한 컨트롤 안에 아이템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에다가 이 아이템의 형식이 뭐 프로덕트 형식이냐, 인플로이 형식이냐 이런 형식을 지정해 줘야 돼요. 이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정을 함으로써 아이템에서 아이템 타입에 지정된 형식의 속성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타입인 데이터셋이나 데이터 테이블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는 모델 쪽에 사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델 바인,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데모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코드에서 모델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기존에는 이발하고 이렇게 바인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었죠. 근데 이렇게 모델 바인딩이 되고 나서부터, 스트롱 타입드 컨트롤이 되고 나서는 이 아이템에서 이런 식으로 인텔리센스가 가능해졌죠. 근데 이 인텔리센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템 타입 안에 있는 이 카테고리라는 형식을 통해서 여기에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모델 바인딩 바로 볼게요. 모델 바인딩은 바인딩 가능한 그리드 뷰나 리피터 같은 컨트롤들에서 예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셀렉트 메소드, 업데이트 메소드, 딜리트 메소드 속성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에 실제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오는 메소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삭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 반드시 iQueryable T 형식을 반환하는 조회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살펴본 스트롱 타입드 데이터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아이템 타입에다가 형식을 지정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하인드 코드에서 모델로부터 get categories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카테고리 쿼리어블 형식으로, 쿼리어블 T 형식으로 반환을 해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모델의 셀렉트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식으로 할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형식에다가 카테고리라고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가 호출될 때 조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해 왔죠. 그래서 지금 편집 버튼이 있는데요. 이 편집 버튼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업데이트 부분도 속성도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업데이트 메소드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제너레이트 에디트 버튼, 뭐 제가 따로 추가하기 귀찮아서 이거는 자동으로 툴을 통해서 편집 버튼을 갖다가 추가해 뒀고요. 그리고 비하인드 코드에 보시면은 업데이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할당을 해두었죠. 그래서 그리드 뷰가 반환하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세이브 체인지를 하면은 바로 변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회 쪽을 좀 더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데이터를 조회할 때 이 iQueryable T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iQueryable T는 레이지 로딩이죠. 최종 사용되기 전까지는 실제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llow sorting이나 그리드가 제공하는 allow sorting이나 allow paging, 페이지 사이즈 속성 등을 지정을 해주면 실제 수행되기 직전에 쿼리 자체를 바꿔주죠. 뭐 링큐에 있는 take, skip 이런 구문을 통해서 실제 쿼리를 바꿔줘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오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다 가져다 놓고 캐시를 해서 페이징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iQueryable T 형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어서 이 조회 메소드에서 필터링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회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어준 다음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를 해주면 쿼리 스트링으로부터 자동으로 매개 변수를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라는 매개 변수가 있으면 이 키워드라는 매개 변수에 있는 값이 들어와서 여기 키워드에는 A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쿼리 스트링 어트리뷰트에는 생성자로 이 별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Q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Q라는 쿼리 스트링에서 값을 받아오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Q에 A라는 값이 들어가면은 이 키워드에는 A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컨트롤끼리의 바인딩이죠. 컨트롤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해서 컨트롤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실제 컨트롤에 있는 값에 의해서 이 조회 메서드에 조회 메서드를 필터링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리드를 바꿔줘야 된다. 그럴 때 드롭다운 리스트의 밸류 속성이 이 카테고리 아이디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데이터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건 아까 봤던 프렌들리 URL 거기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프렌들리 URL 세그먼트라는 어트리뷰트를 사용을 하면 예제에서 보시듯이 지금 모델 바인딩 3라는 게 파일이에요. 그리고 카테고리 아이디와 3은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아이디라고 그냥 아무 의미는 없지. 여기서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 기능은 하지 않고 의미만 있고 뒤에가 3. 그러니까 인덱스로 따지면 0, 1. 첫 번째 값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에는 3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조회 메서드 그대로인데요. 거기에 쿼리 스트링이라는 어트리뷰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다가 물음표 키워드 dir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G라고 눌러서 G라는 값을 넣어서 G로 시작하는 값을 가져오고 오겠습니다. 하나가 있네요. 전체 중에서. 다른 값들도 있겠죠. C로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살짝 고쳐서 이렇게 매개 변수명을 바꿔보겠습니다. Q로. 그리고 나서 Q는 G 이런 식으로 하면 G로 시작하는 데이터를 받아왔죠. 그리고 이어서 모델 바인딩 세 번째는 컨트롤 바인딩이에요. 이 컨트롤 바인딩은 코드 잠깐 살펴보시면 드롭다운 리스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드롭다운 리스트에다가 카테고리 목록 바인딩 한 거고요. 그리드 뷰에는 카테고리에서 선택한 항목들이 프로덕트들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보시면은 조회 메소드가 두 개 있죠. 그래서 둘 다 셀렉트 메소드에다가 각각을 바인딩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get 프로덕트는 지금 필터링을 두 가지를 통해서 하죠. 이 컨트롤 드롭다운 리스트에 있는 카테고리 아이디로 필터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프렌들리 URL을 통해서 그 프로덕트 이름을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컨트롤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듀스, 시프트에 해당되는 것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아까 프렌들리 URL의 두 번째 세그먼트를 통해서 값을 필터링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PID 이런 식으로 하고 SPEG 마지막 거 한번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걸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쪽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인데요. HTML 공격 중에 가장 흔한 공격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단순하죠. 뭐 완벽하게 완화는 못 시킨다 할지라도 HTML로 인코딩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죠. 기존의 서버.html 인코드, HTTP utility 인코드를 통해서 썼다면 ASP.NET 웹폼에서는 기존 사용하시던 대로 사용을 하고 콜론을 붙여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인코딩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얼럿을 띄우는 스크립트를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메서드는 각각 비하인드 코드 단에서 HTML 인코드를 각각 다른 메서드를 통해서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메서드는 그냥 로 문자열을 갖다가 반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화면 쪽에서 제일 첫 번째 거는 로우 데이터 그대로 출력했고요. 두 번째 건 인코딩 시켜서 출력했고, 세 번째 건 이 콜론 식을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이렇게 출력을 했더니 처음에는 스크립트가 뜨겠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스크립트가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뭐 NDLT, GT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준 거죠. HTML 형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편리한 점 같아요. 이게 모델 바인딩을 사용한다거나 뭐 웹폼에서 뭐 이벌이나 바인드 등등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부분을 처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중요한 문자열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사용을 해주시면 일단 성능상에는 조금 불리하긴 하겠지만 사이트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간편하지만 유용한 기능들입니다. 이런 거를 좀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 이제 unobtrusive validation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unobtrusive validation은 따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웹.config나 글로벌 ASAX 파일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unobtrusive validation 모드를 갖다가 웹폼스로 설정만 해주면 기존의 웹폼에서 사용하던 유효성 검사 컨트롤들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스크립트 코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죠.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텍스트 박스 컨트롤을 하나를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require field validator, 이거 이제 필수 입력 항목으로 추가했고, 하나는 범위 range validator를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 상태에서 unobtrusive 모드를 갖다가 넌으로 사용 안 함으로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범위가 벗어났습니다. 표시되고 입력을 안 했을 때 require 필드가 이제 동작을 했죠. 근데 소스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ASP.NET이 기존에 만들어줬던 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좀 많은 양의 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속성을 웹폼으로 주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 동작은 하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기존에 있던 유효성 검사 스크립트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팬 태그만 남아있게 됐죠. 컨트롤하고. 이게 unobtrusive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 밸리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정신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지막 HTML5 서포트 쪽인데요. 조금만 힘내십시오. HTML5를 지원하기 위해서 ASP.NET 웹폼에서는 서버 컨트롤을 통해서 그 서버 컨트롤, 특히 텍스트 박스 컨트롤의 텍스트 모드 속성을 통해서
HTML5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메일, 데이트 타임, 뭐 폰, 그 다음에 뭐 URL 이런 각각 컨트롤들이 많이 있는데 불행히도 IE11이 나온 현 시점에서도 그렇게 많이 지원은 안 해요. 그렇다고 다른 브라우저는 많이 지원하냐? 다른 브라우저들도 별로 지원 안 해요. 크롬만 많이 지원해요, 보면. 크롬만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ASP.NET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지만 브라우저 지원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솔직히 아직은 좀 무용지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리 만들어 두면 추후에 HTML5를 지원하게 됐을 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 업로드 컨트롤도 예전에 그 파일 업로드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전혀 변경이 없어요. 근데 속성 하나만 딱 지정을 하면 멀티 파일 업로드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플래시 써가지고 다중 파일 업로드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브라우저가 기본으로 다중 파일 업로드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속성 하나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 컨트롤 같이 URL 쓰는 컨트롤들, 이런 컨트롤, HTML5 전용 컨트롤에서 런의 서버 구문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틸드, 루트 경로를 나타내주는 틸드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경로 관리하는데 좀 더 수월해졌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패널 컨트롤이 HTML5 입력 필드를 옛날에는 전송을 못했대요.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부분은. 근데 지금은 전송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HTML5에 제가 컨트롤들을 갖다가 쭉 넣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텍스트 모드가 컬러, 데이트 타임, 데이트 타임 로컬, 이메일 등등 많이 만들어 놨어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면은 컬러 속성 지원 안 됩니다. 데이트도 안 되고요. 데이트 타임도 안 됩니다. 로컬도 안 되고요. 이메일 됩니다. 이메일 잘못 입력하면 서밋 버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HTML5가 기본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넘버는 반만 됩니다. 이게 문자가 막 이게 입력이 됩니다. 대신 숫자만 입력하면 그대로 남아있고요. 폰 넘버도 안 되고요. 레인지 되고요. 그 다음에 URL 됩니다. URL. 이것도 잘못 입력하면 잘못 입력됐다고 나옵니다. 얘도. 근데 크롬에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요. 크롬 보여드릴까요? 별로 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자, 크롬에서 보면 근데 처음부터 깨져요. 이게 되긴 되는데 얘는 되긴 되는데 이렇게 색상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잘 되긴 하는데 처음부터 깨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력하면은 연월일 이렇게 끊겨서 입력이 돼요. 근데 이게 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되고요. 이메일도 되고 먼스도 되고 꽤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중 파일 업로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중 파일 업로드는 소스 코드에서 이렇게 우리 기존의 ASP.NET 파일 업로드 컨트롤 그냥 얹어 놓으시고요. Allow Multiple 속성 2로 딱 주시면 다중 업로드가 바로 가능해져요. 그래서 비하인드 코드에서 이렇게 포스티드 파일 루프 돌면서 쫙 한번 찍어 봤어요, 내가.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거 커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업로드 누르면 여러 개의 파일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진짜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죠. 예전 구형 브라우저에서는 동작을 하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부트스트랩은 트위터에서 만든 레이아웃 테마 프레임워크예요. 요즘은 이게 그 작은 화면만을 위한, 그냥 큰 화면, 일반 데스크탑 화면과 작은 화면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요즘은 UHD라는 그 HD 이상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그런 화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화면은 넓은데
이렇게 휑하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그런 좀 더 넓은 해상도에서는 더 많은 정보를, 작은 해상도에선 좀 더 명확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트위터에서 내놓은 레이아웃 테마 프레임워크인데 ASP.NET 웹폼이 기본 템플릿으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이 손쉽다는데 그렇게 손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사용하기는 좀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변한다거나 테마 같은 것도 꽤 많이 제공을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테마 제공한다고 그거 그냥 안 갖다 쓰잖아요. 다 수정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유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제가 한 줄도 뭔가 작성을 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제공을 하는 형태거든요. ASP.NET 웹폼의 디폴트 화면이요. 이렇게 뜨면 처음에 이 상단에 메뉴가 나타나고 수평 정렬이 되어 있죠. 3개로 나뉘어져서. 이게 부트스트랩 사이트 가면은 이게 기본 템플릿이에요. 이게 ASP.NET의 기본 템플릿이 아니라 부트스트랩의 기본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이렇게 점점 줄이면 어느 순간 수직 정렬로 바뀌었죠. 컨텐츠가. 그러다가 더 줄이면 상단 메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콘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아이콘 누르면 메뉴가 떨어지고. 이런 기능입니다. 이 파일들을, 이 디폴트 ASPX 페이지에 있는 파일을 보시면 각각 클래스들이 매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우, 콜 모드, 그다음에 버튼도 버튼 워닝, 버튼 디폴트. 이게 전부 다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CSS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콜 MD4,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콜 MD4 이게 넓이를 4 정도 배율로 만들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로 바꿔주면은 이게 한쪽만 좀 이렇게 삐딱하게 나와요. 이렇게 좀 작아지고, 왼쪽이 좀 작게 나오고, 오른쪽이 이 상태로 그대로 비율이 유지돼서 가다가 또 화면이 어느 정도 작아지면 수직 정렬로 바뀌어버리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부트스트랩입니다. 정신없이 달리느라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지금 조금 시간이 그래도 뭐 많이 늦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웹폼을 지금 뭐 사용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지금 현재? 누구요? 웹폼 사용하시고, 웹폼 사용하시는 분 책 한 권 드릴게요. 예. 웹폼은 MS가 버린 기술이 아니라 MVC랑 같이 가려고 만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둔 거예요. 계속 발전시키는 기술, 현재 진행형이에요. 웹폼을 계속해서 그런 MVC와, 이거 원 ASP.NET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원 ASP.NET을 통해서 필요한, 뭐 MVC, 성능이나 유연성이 필요하다면 MVC를 같이 추가시키고, RESTful 끝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웹 API를 추가시키고, 실시간 양방향 통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그널 R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하나의 ASP.NET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폼도 꾸준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